네, 잠깐 일어나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퇴직하셨는데 우리 세종시 교육청에 국장으로 계셨던 임전수 국장님 저 뒤에 오셨습니다. 요즘 저랑 행사장에서 하루에 3번, 4번씩 계속 마주치고 있는 분이에요. 저분 얼굴 좀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우리 민주당의 작은 거목입니까? 아니면 큰 거목입니까? 우리 박난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민예총의 조성환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 밖에도 제가 되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세종중앙의 문인근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내빈 소개는 이렇게 좀 간략하게 진행하고요. 오늘 저희가 좀 모신 분은 저희 세종시로 보면 굉장히 좀 특별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조치원에 고려대 세종 캠퍼스가 있습니다. 네. 고려대 세종 캠퍼스가 이미 설립된 지 40년이 넘었어요. 근데 세종 캠퍼스의 책임자, 그러니까 세종 캠퍼스를 대표하는 분은 이제 고려대 세종 캠퍼스 부총장님이신데 이분 전까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40년 동안 거의 모든 부총장님들이 한 번, 그러니까 2년이 임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2년씩밖에 임기를 못 하셨습니다. 한 번만 하고 지나가신 거죠. 제가 우리 인사드릴 분은 제가 우리 그 기획처장이신가요? 고려대 세종 캠퍼스 이제 부총장 되시기 전부터 제가 세종시에 2014년부터 살았으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같이 뵀었는데 제가 제일 이런 흔히 말하는 캠퍼스라고 부르는 많은 학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 리더십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본교 내지는 법인은 서울에 있고 이 캠퍼스라고 불리는 학교들은 지방에 있으면서 항상 중앙의 그런 의사나 결정에 따라서 항상 그걸 주로 수행하거나 집행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의 유명한 사립대나 좋은 대학들 중에는 총장이 임기가 없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될 때는 굉장히 치열하지만 하나의 석학이 그 시대를 맡아서 그 대학을 끌고 가는, 그러면서 어떤 연구 성과나 아니면 학풍이 생기는 그런 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영 부총장님은 17대, 18대, 19대 그러니까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서 3연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 운하고 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굉장히 잘 되시길 바랬고 또 굉장히 큰 성과를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학 중에서 물론 우리 홍대도 전국적으로 특히 건축 쪽 이런 쪽은 아주 강한 대학인데 고려대 세종 캠퍼스는 지금 아마 수도권 제외하면은 가장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으로 이제 자리를 좀 잡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교수님이 그 토목공학 이런 쪽이시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좀 더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좀 풀어나가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신 분이다 소개를 좀 드리고요. 제가 부총장님하고 상의 드릴 때 강연 주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둘이는 사실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제가 부총장님께 대학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 혁신경제 공동체 대학 혁신경제 공동체 이런 주제로 강연을 좀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마 약간 내용은 좀 깊어서 조금 집중은 하셔야 되지만 우리 행정수도 세종이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대학이 첫째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를 책임지고 있는 고려대 세종 캠퍼스를 6년간 이끌어 주셨던 김용 부총장님의 좋은 강연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이 좀 길었고요. 예, 그러면 이제 김용 부총장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 경제부시장님이 너무 관찰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8월 말로 세종부총장을 이제 내려놓고요. 이제 현교수로 이제 돌아가고요. 네, 부총장이라는 게 결국은 보직입니다. 원래 본연의 교수의 임무는 교육과 연구 그리고 봉사를 하는 자리인데요. 그리고 올해 제가 연구년입니다. 8년 만에. 원래 6년에 한 번씩 연구년 하는데 보직하다 보니까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내려놓고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시장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좀 쉬려고 그랬더니 또 이런 어마어마한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네, 조금 걱정은 좀 했는데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생각했던 정말 대학이 여태 동안은 그 상아탑이라는 그런 어떤 자기네 생각이 대학 자체가 지역사회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세종 캠퍼스가 1980년에 생겨서 지금 세종시도 왠지 10년이 넘었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서 지역에 뭐를 할 거냐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으면 앞으로 소위 말하는 수요자, 대학의 수요자는 결국은 학생 그리고 그 부모님들 그리고 산업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국가에 어떠한 인재들을 배출해 낼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라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부시장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고대 세종 캠퍼스에서 있으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간추리고 제가 조금 세종 캠퍼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으시다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또 품고 나와서 자연계라 아마 자체산업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산업이랑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건데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들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경제부장님이 만들어 주신 제목이 대학 혁신경제 그리고 공동체라는 제목이었는데 솔직히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도 안 대고 그냥 그대로 그 카톡에 보내신 대로 그대로 써가지고요.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이제 대내 환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학에 대한 환경,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한 환경들,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산업들에 대한 환경들이 어떻게 갈 거냐 아마 많은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저희는 대학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관심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잘 되고 있는 방향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할 거고 그다음에 세종시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동반 성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태 동안 어떤 일을 제가 6년간 세종시랑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들 중에
괜찮은 성과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생각하는 세종시와 어떠한 방향으로 이 대학과 세종시가 같이 동반상련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저희들 생각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이 보셨죠? 뭐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여기에 보시면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대학에 갈 수 있는 학력 인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대학의 정원입니다. 소위 말하는 몇 명을 뽑겠다. 그 다음에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실제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숫자입니다. 단위를 보시면 10,000명이잖아요. 근데 딱 보시면 이게 입학 정원이랑 학력 인구랑 거의 달라붙어 있어요. 그럼 결국은 앞으로 이 선으로 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정원이라고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대학에 올 학생들이 없다 앞으로. 지금 그게 현재 지금 24년까지의 얘기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도권의 정원이 전체 정원의 4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수도권의 정원은 60%인데 지금 최근 몇 년간 보면 한 7,800명의 수도권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에 인재들을 만들어내겠다고 수도권 정원을 조금씩 늘려줬어요. 중간 쪽에. 그럼 비수도권은 어떤 상황이냐? 오른쪽 그래프에 있는 게 이게 비수도권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이 수도권 일반대, 비수도권 일반대를 보시면 수도권 일반대는 99%를 채우고 있어요. 입학 정원을 100명이면 99명이 입학을 합니다. 비수도권을 보시면 8명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은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럼 결국은 젊은 층의 인구들이 점점 더 수도권으로 움직여 갈 수밖에 없고, 또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의대 정원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갑자기. 근데 그거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수도권에 공대에 있던 학생들이 다 1학년 때 다 휴학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의대를 가려고 가고요. 그 다음에 비수도권에 있는 학생들 중에 그 공대 빈자리를 위해서 비수도권에 있는 공대 학생들이 또 수도권에 있는 공대로 움직여 갑니다. 그 숫자들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비수도권 대학에 최소한 몇백 명씩 그만둡니다. 대학. 그런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고 여기에 보면 뭐 세종시는 아니겠지만 여기에 지자체 숫자를 보면 시군구를 보면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위협을 받고 있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청년층의 인구는 유입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대학 입장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갈 거냐 그 다음에 이거에 어떻게 도움을 줄 거냐 그 고민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꾸 수도권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못하게 해야죠. 또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학 입장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고대 세종 캠퍼스는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독립체산제입니다. 독립체산제가 뭐냐면 고대학교 서울 캠퍼스와 고대학교 세종 캠퍼스 간에 돈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고대 세종 캠퍼스는 저희들이 열심히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지고 우리 교수님들, 직원분들 월급도 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학생들이 정말로 사회에 나와서 가정을 꾸리고 또 국가의 좋은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교육에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리라고 법은 돼 있습니다. 직전 정도에 뭐 물가 상승률의 1.5배 정도는 올려라 그랬는데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14년 동안 못 올렸습니다. 등록금을. 지난 14년 동안 못 올렸습니다. 말하자면 물가는 계속 올라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교수님들이랑 직원분들 임금을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5% 몇 프로 올렸는데 등록금을 인상해 본 게 작년에 5% 처음 올렸습니다. 14년만.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갔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투자해야 될 돈들은 점점 줄고 그래서 상당히 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지난 20년 넘게 대학 등록금이 가장 많이 인상시키면서 대학의 경쟁을 좀 경쟁력을 좀 높이라고 해주신 두 분의 대통령이 있으십니다. 아마 뭐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그분이 김대중 대통령님이랑 노무현 대통령님이십니다.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실 텐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대학에 무슨 일이 오기 시작하냐면 교육부가 그거를 하면서 세계 대학의 경쟁 있는 대학으로 발전을 시키라고 해서 각 대학의 세계 랭킹들이 외국 기관으로부터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논문들도 웹페이머스나 기사도 나고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처음에 그걸 시작했을 때 세계 대학 200위권에 들어가는 대학이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쟁력을 높이려고 등록금도 오르고 여러 가지 규제들을 풀어주시면서 지금은 100대 대학에 들어가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한국의 고등교육 기관들이 상당히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가고 또 그러면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정말 질 좋은 고등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고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 잘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그래프가 오게 될까봐 걱정은 되는데요. 그래도 잘 버텨나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좀 그래프가 좀 복잡하긴 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표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변해갈 거냐 그런 얘기고요. 이 오른쪽은 그럼 앞으로 미래는 어떠한 기술들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 거냐 그런 얘기들을 좀 매칭을 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아마 지금 물수요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왜 물수요가 계속 늘어나냐면요. 우리 지금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수도권에 지금 거의 2천만이 살고 있잖아요. 대부분 도시가 있는 거고 서울만 해도 뭐 거의 1,000만이고 세계가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앙에서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계속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그런 것들 유지관리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에너지에 대한 얘기들 에너지 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뭘 거냐면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 숫자가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다르신가요? 제가 지난주에도 제 와이프랑 우리 집은 왜 전기세가 많이 나오냐 그러면서 세탁기도 있고 렌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전기 사용량은 늘어나고 에너지 비용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앞으로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가만 따져보시면 더운 날짜 숫자랑 추운 날짜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렇죠? 네. 그럼 결국은 에너지랑 물의 수요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려면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됩니다. 안 맞춰줄 수 없잖아요. 뭐 일부 아프리카 쪽에 얘기 들어봤더니 뭐 물을 안 줘가지고 뭐 대통령을 뭐 나가라 그러고 그러다가 그런 것들을 공급을 해주니까 그 대통령은 뭐 새로운 대통령이 정말 잘한다고 하는 그게 물과 에너지 이게 뗄 수가 없습니다. 뭐랑 물려 있냐면 기후 변화랑 또 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운 날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추운 날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더워도 막 심하게 덥잖아요. 어떨 때 보면. 그리고 에어컨 없이는 못 살겠고 뭐 그러한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유럽 가보면요 에어컨을 설치를 못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프랑스입니다. 근데 이번에 프랑스가 40도가 넘었는데요. 제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대학에 외국인 학생들을 좀 데려오려고 거기 갔었더니 전 뭐 6월달에 가긴 했는데 그렇게 심하게 덥지는 않은데 그 전주가 42도였는데요. 에어컨 없이 살고 있어서 아주 국민들이 난리를 치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뭐 그 쇼핑하러 갈 때 대부분 핸드폰이랑 그런 거를 대부분 찾고 사고 그러시잖아요. 그다음 외국에 있는 제품들도 그게 옛날에는 상점에 가서 사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다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요즘 돈 벌고 있는 기업들 중에 뭐 상당 부분이 온라인 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런 플랫폼들 여러 가지 플랫폼들로 결국은 바뀌어갈 겁니다. 결국은 그걸 누가 먼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든 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가 늘어날 거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 일자리 생산성 부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게 지금 10년 사이에 원래 한 3.6% 정도 늘어나고 있다.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 성장률을 점점 낮게 잡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한 분이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그분이 그러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그런 성장률이 저하된다는 건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 도시구의 급격한 증가가 있는데 그 다음에 결국 스마트 시티의 형성은 이게 지금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IT 시스템들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데이터를 가져다가 도시를 전부 다 자동화하고 자동 관리시키고 안전이나 재해 같은 걸 막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스마트 시티로 가야 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시티로 안 가면 도시를 운영하는 오퍼레이팅 코스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오퍼레이팅 코스트가 계속 늘어난다? 그럼 도시 전체 입장에서 보면 수입원은 점점 줄고 있는데 써야 될 돈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지금 가보면 상당수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도를 옮겨서 그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벨기에 그런 쪽도 전부 다 지금 스마트 시티에 대한 어떤 게 있는데 세종시는 정말 럭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 시티 지금 시범지구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잘 좀 테스트베드로 첫째는 저는 이겁니다. 기업체들이 스타트업이나 그다음에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자기 기술을 스마트 시티에 좀 구현해서 그 실적을 가지고 돈을 벌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친구들이 세종에 내려와서 스타트업을 하고 스마트 도시에서 온갖 기술들을 테스트해보고 그 실적이 나오고 데이터가 나오면 외국에 가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입장에서 보면 스마트 시티가 굉장한 흥미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그거를 수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모아준다. 말하자면 스마트 시티는 종합 공학이거든요. 자율주행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센싱하는 시스템들도 나와야 되고 그런 종합공학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기업들을 끄집어 와서 결국은 수출을 할 때는 그 기업 혼자 하게 놔둬서는 쉽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항공모함 전단 같은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말하자면 뭐 LH공사라든지 뭐 그런 공사들이 큰 전환 같은 데고 나머지 구축함이라든지 그런 좋은 기업들을 여러 가지를 끌고 가서 왜냐면 기업이 가서 외국 가서 내 기술 하나 수출하는데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기업들을 같이 갈 수 있게 항공 전단을 만들어서 그 기업도 돈 벌고 국가도 돈 벌면 그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세종시는 그걸 지금 눈앞에 두고 있고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내려와서 또 여기다 기업을 만들고 대기업이 내려와서 해준다? 저는 그 모델은 쉽지 않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정말 스타트업들, 젊은 친구들이 내려와서 자기네들이 조그만 정말 여기 연구소 이름처럼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들을 마련해 주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고요. 그 대학생들 3명이 나와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몇십 년간 만든 거고요.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구글도 그렇게 해서 지금 기업이 된 거고요. 몇백만 개 중에 하나겠죠. 그렇지만 그 몇백만 개 중에 하나가 왜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그런 기업이 나올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고 그게 세종시에서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 중에 새로운 게 부와 건강, 웰빙에 관심이 많은데 아마 교육의 기회는 확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공간을 넘어서는 고등교육이라든지 초등고등학교 교육의 콘텐츠들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또 질적인 거는 뭐 나중에도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나올 겁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흘러갈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기술 중에 트렌드는 디지털, 바이오, 신소재, 에너지 환경입니다. 이 네 가지가 여기에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해결하는 산업으로 발전돼야 된다라고 해서 오른쪽에 정리를 한 건데요. 제가 여기다 딱 큰 박스를 하나 치긴 했는데요. 디지털 부분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인공지능입니다. AI. 이 AI의 발전 속도가 결국은 누가 AI를 세계의 주도권을 끌고 갈 거냐의 싸움이 지금 미국과 중국과 유럽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하고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뭐 AI를 만드는 반도체를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삼성이나 SK 반도체가 하려고 그러는데 쉽지 않은 게 지금 AI 쪽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미국이나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무지막지하게 돈을 갖다 부어서 기업체나 학생들, 젊은 사람들한테 갖다 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AI의 결국은 기술력, 그게 결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산업의 베이스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 팔지 마라, 뭐 온갖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왜냐하면 그 반도체 자체가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는 것들을 깔고 갈 거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바이오, 신소재,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도 지금 보시면 여기 저탄소 원료라든지 의학 쪽의 백신이라든지 농업 쪽의 맞춤형 작물이라든지 이런 쪽도 결국은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첨단 에너지 저장 기술, 말하자면 2차 전지라든지 수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안에 물려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 분야가
어떤 경쟁을 할 거고 앞으로 그러면 이런 지식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대학의 교육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ICT 여기에 있는 산업이나 BICT 산업들은 AI라든지 빅데이터, IoT, 뭐 로봇 같은 걸 가지고 바뀔 겁니다. 당연히 ICT 산업은 이러한 기술들로 바뀔 거고요. BICT 산업군을 좀 보시면 무인 상점이나 로봇 배송은 아직 모르겠지만 무인 상점은 세종시에도 점점 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저희 집사람이 제가 소담동 사는데요. 거기 무인 옷가게가 처음에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3-4개 정도 생겼어요. 그러니 또 이제 밤에 그 편의점들이 요즘 또 무인으로 또 바뀌어가고 있고, 근데 이게 아마 가속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속화될 거고 아마 그런 게 결국은 센싱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그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클라우드들이 많아지면 점점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떤 직업별로 취업자들이 전망을 하는데요. 가장 큰 게 이 ICT 및 전문과학 전문 종사자들이 여기 숫자를 보시면 548만 정도 예측을 하는데 30년 되면 네, 아니죠. 여기 710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들을 바뀝니다. 근데 그게 꼭 과학을 해야 된다, 공업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ICT에 대한 기본적인 교양 내지는 그게 뭐다라는 거를 우리 애들이 조금은 아는 시스템으로 저는 바뀌어가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고급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전공자를 하든 석사를 하든 박사를 하든 뭐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BICT 산업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것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 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쪽의 부분들이 학생들 교육, 이게 대학만의 교육으로 해결된다고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이게 초중고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가지고 가야 대학에 와서 전문가도 될 수 있고, 비전문가더라도 저런 것들이 AI가 뭐다, 왜 빅데이터가 필요하냐, 제가 하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무슨 제도가 있냐면 융합전공이라는 제도가 있고 부전공이라는 제도, 복수전공이라는 제도. 내가 하나의 전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전공을 좀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영문과 여학생이 우리 학교에 도우미로 있는데 어떻게 행사에서 그 친구랑 한 10분 정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너는 뭐가 고민이니? 그랬더니 저는 영문과를 나왔는데 취업을 하려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영문과만으로 취업을 받겠다는 기업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속으로 미안도 하고 내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복수전공이나 그런 거는 해봤니? 그랬더니 자기도 그 생각이 있어서 빅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에 복수전공을 하려고, 소위들 말하는 빅데이터 쪽에 하려고 했더니 이 빅데이터라는 게 결국은 통계 데이터거든요. 그 통계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의 부분인데, 그래서 너 생각 잘했는데, 왜냐하면 그 통계 결과를 보고 인문사회 계열의 소양을 가지고 풀어내는 게 정책입니다. 근데 자연계 쪽에 있는 학생들은 또 그 인문사회 계열의 소양이 없어서 그 정책을 못 풀어내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카카오에 미래 모빌리티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서장이 누구냐면요, 노무라카 정보원이에요. 근데 그 부서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미래 모빌리티의 데이터들을 보면 기술은 잘 모르겠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내가 이걸 가지고 무슨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는 알겠대. 근데 결국은 그런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문사회 계열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조금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면 오히려 더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학생이 포기를 했대요. 왜 포기를 했냐면 대학을 들어오려다 보니까 통계학을 따로 고등학교 때 안 하는 게 수능 점수가 더 높게 나온다고 해서 안 했대요.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때 그런 지도를 받다 보니까 대학에 와서 그런 전공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뭔가 이게 교육 자체도 이게 다 물려있지 대학만의 교육으로 변화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하나 더 그 학생이 저한테 그랬던 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통계학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라 그랬으면 제가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어려웠겠지만 그 안타까운 그 눈빛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쩌면 우리가 우리 애들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 아니신가. 정말 대한민국의 애들이 전쟁에 나가서 정말 우수하고 훌륭한 애들인데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뭐 여기는 뭐 미래 자동차, IoT 제가 박스 2개를 쳤는데 미래차 쪽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10만 명 넘게 필요하대요. 그 다음에 증가율로 가장나는 게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여기 한 9천 명 있는데 여기 한 8만 명 필요한데 왜냐면 디지털 헬스케어가 되게 인기냐면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 이게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소위 말하면 시계를 차면 맥박수가 나오고 자기 지금 산소 포화도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내 건강에 이상이 그게 디지털 헬스케어 쪽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고 이제 보건소 가면 체중 재고 맥박 재고 뭐 체지방 재는 그런 시스템 가지고는 아마 보건소나 어디 지금 그런 거로 운영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시계를 찾는데 그거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 워낙 큰 시장이고 저는 그래서 미래차에 대한 어떤 테스트 베드로 세종시가 스마트 도시 안에다가 해서 조금 미래차 그러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생각하시는데 그거 말고요.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개발하는 센서들도 조그만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스타트업들도 들어와서 그 센서나 그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게 오픈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독일에 얼마 전에 갔는데 슈투트가르트를 갔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슈투트가르트를 갔는데 거기에 슈투트가르트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냐면 영국한테 미국한테 엄청난 폭격을 받습니다. 원래 거기가 그 중공업 중심 도시였어요, 독일에.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 이제 군수물자를 생산을 못하게 폭격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먹고 살지 하다가 슈투트가르트가 한 게 뭐냐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에 포르쉐라고 아시죠? 거기 본사가 슈투트가르트에 있어요. 왜 갔더니 그 자동차 한 대를 갖다 놓고요.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와서 센서를 박아가지고 실험을 하는 연구를 거기서 직접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율주행 도로에다가 테스트를 하게 전부 다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들어오고 새로 시작한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내 제품이 어떤지 검증도 받고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이랑 새로 개발해요. 그러면서 그 기업들이 이거 센서 괜찮다 그러고 그 기업의 차가 그걸 사용을 하고
BMW 차도 들어와 있고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런 모습의 어떠한 지자체와 대학이 같이 그런 것들을 열어주는 형태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정책 방향을 좀 얘기했더니 잘한 것 중에 이런 것들을 열어줬어요. 입학 정원을 늘려라.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수도권에 좀 더 많고 비수도권에는 좀 적은 게 좀 안타까운데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겠고요. 여기에 있는 이게 교육부의 니네 과를 만들어라. 그래서 교수님들을 데려다가 써라. 한데 보시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반도체, IoT,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헬스, 신약, 그 다음에 뭐 스마트 친환경 선박,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아까 말했던 게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육부에서 이런 학생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초중고등학교 교육이랑 맞물려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초중고등학교에 저런 식으로 과학과 수학을 듣는 학생들 숫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수학과 과학을 하는 학생 숫자가 지금부터 20년 전에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예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초중고등학교 교육 안에다 저걸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과학이랑 그런 쪽의 부분들.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기본 베이스를 가르치고 그것들을 할 수 있게. 그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부에서는 방법이 없었겠죠. 저걸 만들지 않으면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또 한 게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여기 맨 빨간 줄로 써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전환.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신기술 초급자 확보 및 급증하는 신산업 인력 수요. 여러분 대학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혁신융합대학이라는 게 뭐냐면 대학끼리 연합을 해서 소위 말하는 수업을 같이 운영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 대학이 리소스가 부족하고 학생 수요도 줄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A 대학에 어떤 과목을 잘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으면 B 대학, C 대학, D 대학, E 대학의 학생들이 온오프라인을 병행을 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그럼 굳이 내가 그 학교에 가서 수업을 안 듣더라도 뭐를 주냐 하면 마이크로 디그리랑 전공을 줍니다. 융합 전공을. 결국은 리소스를 쉐어링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지역, 산업형 용의 성과 관리를 강화. 지역과 산업이 같이 가르쳐라. 지역에 필요한 인재들을 만들어줘. 여기에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분산된 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첨단 분야를 결국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랑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정말 그 분야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같이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교육부가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4년도에 예산이 얼마인지 놀라시겠지만 2천억입니다. 2천억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쪽에 인력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신산업에 대한 근데 길러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 개 대학에서. 그러니까 여러 개 대학이 합심해라. 왜냐하면 지금 대학이 14년간 등록금 못 올렸는데 갑자기 교수님들 여러 명 뽑아가지고 저과를 만들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실험 장비들 다 사야죠. 그 다음에 기계들 다, 그 공간들 다 만들, 그게 몇십억, 몇백억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자체 참여형이, 죄송합니다. 이게 꺼져버렸네. 슬라이드 쇼를 좀 보겠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자체 참여형이라는 걸 10개나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개의 지자체 참여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희도 고대 세종이 이렇게 해서 세종지자체랑 하고 있는 에코업이라는 거예요. 에코업의 기준이 뭐냐면요. 산업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개 대학이 하고 있고 여기 지자체 보시면 강원도가 2개를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왜 저렇게 지자체가 발벗고 나섰냐면요. 대학에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전북,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제주 이런 데는 지금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충북 같은 경우에는요. 2차 전지인데 충북이 지자체가 1년에 40억씩 이 사업에다가 매칭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걸 못 가져오면 지자체 대학생 숫자가 점점 줄기 시작하면 대학이 손을 들기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광주가 차세대 통신입니다. 저희가 1년에 50억씩 매칭합니다. 지자체가. 왜냐하면 전남대학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든 묶어놓기 위해서 매칭을 합니다. 세종은요. 뭐 여기 의원님도 계시지만 매칭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매칭이 없습니다. 세종시가 어려워서요. 매칭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저희 얼굴 팔고 저희 교수님들 정말 거의 한 2달간 밤새가면서 계획서 써서 강원도랑 붙었는데 강원도가 뒤에 2개가 되고 앞에 없잖아요. 그때 저희는 진 줄 알았어요. 강원도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세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지만. 근데 뭐 여하튼 세종시와 같이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요. 결국은 대학도 리소스를 공유하면서 정말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을 끌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바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니네들 돈이 없으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줄 테니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의원님들도 뭐 여기 계시고 근데 라이즈라는 사업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고등교육의 사업을 인력양성 사업을 지자체에다가 이권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딱 이겁니다.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시청업, 정주,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해서 대학의 지역발전 허브화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을 육성하는 게 지금 기본적인 교육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세종시도 라이즈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세종도 거기에 열심히 계획서 써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라이즈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뭐 부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고에서 나오는 사업입니다. 아마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결국은 지자체랑 대학이 산업과 인재 양성을 같이 하라는 거고 예산은 점점 커질 거라는 게 저희들 지금 생각입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종 캠퍼스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약 한 13만 평 정도고요. 서울 캠퍼스가 한 32만 평. 저희들이 작지 않습니다. 서울 캠퍼스의 그 학생 수로 따지면 저희들이 4분의 1이고요. 대학원의 숫자는 10분의 1이긴 한데 네, 여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재학생 수랑 교원 수를 좀 보시면요. 직원이랑 저희들 2019년에 저희 7,000명으로 시작했거든요. 지금 7,600명인가 25년에. 그리고 제가 지금 학교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2029년이 되면 세종 캠퍼스가 10,000명이 될 겁니다. 저희들이 첨단학과 뒤에 말씀드렸지만 첨단학과부터 시작해서 계속 늘렸는데 여기 교원수도 782명인데 교원수도 지금 거의 850명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직원도 늘어날 거고요. 혹시 조치원에 요즘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대 세종 캠퍼스 앞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음식점이랑 서비스하는 그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에 요즘 학생들이 줄 서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그 국수집을 하나 열었길래 얼마 전에 어저께 밤이죠. 이 자료 마지막 손질하느라고 사람이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젊은 사장한테 그랬어요. 어때요? 그랬더니 요즘 학생들이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늘 겁니다. 10,000명까지 늘 겁니다. 29년까지. 그랬더니 그 젊은 사장이 그러고 정말요? 예, 늘 겁니다. 세종 캠퍼스 거의 10,000명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원룸들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거의 꽉 차고 가게들은 점점 생겨나고 있고 제가 한 3년 전에 세종시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카드 매출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네? 조치원입니다. 카드 매출이 가장 많은 게 세종시에서 가장 많은 게 조치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려대학교랑 홍대가 있어가지고요. 저희들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우리가 결산을 쳐보면요. 저희들이 한 1,400억에서 요즘 얼마까지 올라갔다면 2,0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저희 고대 세종 캠퍼스가. 그리고 학생 숫자가 지금 7,000명에서 19년에 시작했는데 500명이고요. 앞으로 10,000명 갈 건데요. 10,000명 가는 거에 국내 학생들이 한 1,600명 정도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학생이 19년에 한 250명 정도 있었는데요. 올 가을에 몇 명이냐면 760명입니다. 저희들 목표가 1,500명까지 갈 겁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그럼 결국 10,000명 시대를 열게 되면 조치원에서 카드 매출 정말 많이 늘어날 거고요. 왜냐면 예전은 어차피 계속 늘어날 거고 그 앞에 있는 지금 상가들 그 다음에 우길 아파트 쪽에 있는 상가들 아마 나쁘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상가들 빈대도 많을 텐데 점점 채워지지 않을까. 이게 결국은 대학이 간접적으로 지역사회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비수도권의 대학들은 지금 90%를 못 채우고 있는데 지난 5년간 고대 세종 캠퍼스가 한 번도 못 채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학 정원에 한 4배를 하면 4학년까지 채워지잖아요. 만약 100명이 입학 정원이면 400명인데 세종 캠퍼스가 지금 몇 명이냐면 400명이 아니라요. 450명 정도가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아요. 그게 어쩌면 지금 고대 세종 캠퍼스 앞쪽에 정문 쪽으로 와보시면 가게들이 점점 더 생겨나고 원룸들도 꽉꽉 차고 기숙사도 꽉꽉 차고 하고 있는 간접적인 저는 어떤 세종시에 대한 세종 캠퍼스가 하는 또 조금의 정말 도움을 주려고 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세종 캠퍼스는 1980년에 나왔고요. 2002년부터 독립재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경락단을 독립을 시켰고요. 세종 캠퍼스가 개고 45주년을 했을 때 저희들이
주요 재정 지원 사업으로 약 550억을 국가에서 따옵니다. 이게 전부 다 교수님들과 직원분들, 그리고 학생들이 전국에 있는 대학과 경쟁을 해서 따오는 겁니다. 이거에 거의 모든 돈이 학생들한테 갑니다. 정말로 거의 다 갑니다. 요즘 장학금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 받은 애들 플러스 이 돈을 뿌려도 못 받아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소프트웨어 출신다. 소프트웨어만 가리키는 교육과정으로 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첨단 분야, 아까 말씀한 에코 분야, 여러 가지 소스들을 가져다가 같이 교육시키라는 거. 그 다음에 반도체 특성화 대학인데 저희는 장비만 만드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칩을 만드는 교육과정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BK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원 사업인데 저희들이 처음으로 가장 많은 단과 팀을 만들었고요. 저희 캠퍼스에 그 대학원생들이 거의 돈을 안 내고 다닙니다. 등록금뿐만 아니라요. 생활비 최소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상씩을 받고 다니는데요. 저희 세종 캠퍼스 일반 대학원의 65%가 우리 캠퍼스 출신들입니다. 그럼 왜 서울을 안 가느냐? 서울 가면요. 등록금과 생활비를 100%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거의 한 110%를 줍니다. 등록금이랑 생활비에다 10%를 더 줍니다. 교육부가 산정해 놓은 숫자에서. 결국은 그게 끄집어 당기는 겁니다. 결국 그 학생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요. 그게 다 어디서 오느냐? 여기에 있는 사업들에서 옵니다. 생활비. 장학금도 거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 뭐 다른 얘기는 아마 뒤에 나오겠지만요. 1인당 특허를 만들어내는 게 전국대학 15%, 100개 중에 대학 중에 한 16등 합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 자체가 작잖아요. 보통 2만 명, 3만 명 되는 학교고 그 다음에 대학원생 숫자가 10,000명 이상 되는 학교들이거든요. 지금 저 상위권에 있는 대학. 그만큼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창업에 대한 지원금이 2022년도에 전국 1등 했습니다. 서울대학보다도 많고요. 화원공대보다도 많고 카이스트보다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종 캠퍼스가 다른 대학과 규모 싸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BK 사업단의 하이라이트 보면 모빌리티, IoT 데이터, 스마트 기술, 바이오 헬스, 인공지능 스마트 시티, 데이터 기반 건강사회, 세종 AI 기반 에너지 소재, 혁신신약. 이게 다 뭐랑 비슷하시죠? 미래 신산업에 대한 키워드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을 이 키워드를 가지고 가르쳐내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대한 보건 부분인데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한데요. 저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걱정하실 것 같아요. 2021년 2월에 저랑 지금 여기 경제부시장님이랑 그게 소주를 먹던지 뭐 전화를 하던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세종시랑 같이 발전해야 되는데 뭔가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코로나 시기인데도 저희들이 뭐를 했냐면요. 지역공헌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대학이 앞으로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고 왜냐하면 세종시도 대학에 필요한 게 있으면 요구를 하고 그거에 맞게 좀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공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지역공헌위원회에 뭐 산학협력이 결국 경제적인 부분, 취창업,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지역과 나눔을 하겠다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때 처음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상공회의소,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를 한꺼번에 묶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라이즈 사업이라든지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생각했던 키워드가 뭐였죠? 지역과 대학의 같이 성장하자는 거잖아요. 2021년에 어떤 비전을 그때 경제부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냐면 대학 교육과 지역 혁신을 통한 국가 중심 도시로의 도약이라는 비전을 2021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사업이 들어오기 한 3, 4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고대세종 캠퍼스가 끌고 가자. 그래서 뭐 여기 공무원 협력 있고 지속이란 참여와 소통 등이 등등 여기가 있는데 이게 규정을 만든 게 2020년 2월 10일 날 제정을 해서 2회 공원위원회를 할 때 코로나 시기에 경제부시장님도 오시고 뭐 센터장님, 교육청 뭐그 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역 특화 산업, 스마트 산업 육성에 산학협력과 인력 양성을 하자. 그다음에 대학자원을 활용해서 교육 문화 봉사 활동을 하자. 그다음에 지역 내 정주를 위한 시창업을 활성화시키자. 그다음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구제는 지원책을 협의해보자. 그래서 매 학기 한 해씩 서로 아젠다를 주고받아서 해보자는 게 기본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경제부시장님한테 한 얘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세종 캠퍼스에 들어오는 입학 정원의 10%씩만 세종시에 정착시키자. 그때 숫자가 얼마였냐면 저희가 1,400명이었고 지금 1,600명이 넘는데요. 우리가 100명 남짓하는 학생들을 입학 때부터 끌고 가서 4년을 가르쳐서 세종시에 정착을 시켜보자. 수도권으로 안 가고. 그때 제 생각은 있어요. 10%씩만 계속 정착시키냐 세종시에 아까 말했던 신산업에 나오는 학생들을 세종시에 끌고 가지 않을까. 그 학생들이 산업도 끌고 가고 일자리도 만들어 내고 그 대신 세종시가 일자리를 만들어낼 때 저희랑 같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런 스타트업들을 데려다가 초봉을 최소한 4천만 원 이상,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만들어내자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걸 만들면 거기에 동의해 주셔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학교가 그러면 신산업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런 신산업이 나올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뭐 지역 내 경쟁력, 뭐 이런 산업 수요 그런 것도 학교 경쟁력, 학과 연계성을 보고 첨단 후보군 중에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시큐리티, 인공지능, 진흥형 반도체, 스마트 시티를 가지고 세종 캠퍼스는 뭐를 했냐면 5개의 첨단 학과를 신증설합니다. 2021년에. 여기 보시면 스마트 도시, 진흥형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인공지능 사이버, 빅데이터. 그 다음에 22년에 약학대학을 6개 6년제로 바꾸고 그 다음에 23년에 또 만드는데 표준지식학과. 특허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것들을 어떻게 팔아먹을 거냐 하는 학과를 따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올해 디지털 헬스케어 공학과랑 첨단 민약 신약학과를 올해 신입생 25년대 받아서 지금 1학년에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준비가 안 되면 학생들을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는데 여기에 있는 첨단 분야 후보군은 세종시가 앞으로 끌고 가야 될 후보군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못 벗어납니다. 모든 지자체가 싸웁니다. 저걸 어떻게 하든 인재를 양성해서 공급하고 산업을 끌고 가야 한다. 그래서 뭐를 했느냐, 사이버 보안은 가장 크게 해태원이라고 여기 의원님들 계실 텐데 3회를 했습니다. 해태원이 뭐냐면 해커들입니다. 화이트 해커들. 화이트 해커가 뭐냐?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에서 무슨 제품을 만들었어요. 현대자동차가 뭘 만들었어요. 그러면 해커들이 그거를 부수려고 그럽니다. 뭐 IoT 가전제품 집에 있는 거 들어와서 문을 연다거나 그런데 그거를 막는 기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회입니다. 해킹을 어떻게 막을 거냐. 작년에
세종시에 10개국, 14개국, 334팀, 1181명이 참가했습니다. 대학생이 참여하는 해커들, 저 화이트 해커들 경진대회는 국내에서 가장 큽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19개국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커지면 결국은 브랜드 네임을 가져갈 겁니다. 세종시. 여기에 오신 분들이 세종시를 보더니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만에 만들었냐? 10년 됐어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미러클이에요. 미국은 불가능하죠. 지하철 하나 손보는 것도 10년, 20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른 과들도 많이 할 거고요. 이거는 여기에 보시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랑 뭐를 했는지를 좀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는데요. 청년 유관 기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세종시에. 그러니까 시 밑에 있는 거 말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관들이랑 사회 서비스, 인재 양성, 일자리, 세대 연결, 청년 공동체에 대한 것들을 정말 오랫동안 2년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정말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세종시에. 예, 그런 것들 여기에 보면 뭐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랑 이게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갈 건지에 대한 회의를 저희 교수님들이랑 직원들이 정말 많이 끌고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역공원위원회에서 중에 저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게 아시다시피 사람도 못 만나고 그런데 사람은 증상이 나타나야 병원에 갔었잖아요. 검사를 해보고. 근데 여기에 나오는 감염병 감시 사업은 여기 보시면 질병청이랑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랑 세종보건환경연구원이 2020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세종 시범사업으로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수에서 코로나 DNA나 RNA 병용균 숫자를 보고요. 여기 이 동네에 지금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이 시설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를 최소한 5일에서 7일 정도 먼저 나옵니다. 확진자는 몸에 들어가서 확진이 돼서 검출을 날 때까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님이신 됐나?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장관님 되셨죠. 그분이 결정을 합니다. 22년에 전국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확산시켜라 이 기술을. 그래서 지금은 이 교수님이 창업을 해가지고 질병청이랑 환경보건연구원을 도와주시고 있어요. 그럼 어디부터 시작하신 것 같으세요? 지역공원위원회에서 처음 그런 얘기를 어떻게든 방법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들어왔고요. 그게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전국까지 갔어요. 국가 정책을 바꿨어요. 크레딧은 세종시에 있어요. 그렇지. 고대글. 이게 어디서 시작했냐면 지역공원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이슈가 돼서 도출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는 지나가고요. 여기 제가 빨간 박스로 붙여놨죠. 언젠가요? 20년 9월 24일. 벌써 저기에 2월 달에 지역공원회가 나오고 저게 9월에 여기 보시면 다 뭐 쓰고 있죠? 마스크 쓰고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시작을 해서 그때 파일럿을 어디를 돌리냐면요. 하수처리.
좋죠. 세종시. 그다음에 교육기관 아름동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기숙사, 그다음에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세종시청, 그다음 의료기관은 중앙요양병원 충남대병원을 가지고 하수에 샘플링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세종캠퍼스도 기숙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확진자 수입니다. 세종시. 네,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요게 파란색이 저희 고려대학교 기숙사에서 여기 말하는 코비드-19 진이 얼마만큼 많이 있는지 농도를 잴 거예요. 근데 어떤 거 같으세요? 세종시 확진자 숫자랑 똑같죠. 근데 이게 뭐 5일에서 6일 먼저 나옵니다. 결과가. 그럼 무슨 얘기냐? 확진자가 퍼져나가기 전에 정책을 위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하자. 지금 코비드-19만 하고 있지 않고요. 국가 그 질병, 중요한 질병들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럼 하수가 왜 그러느냐? 하수는요, 구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모이는. 그럼 그 구역의 하수를 재보면, 아, 여기 요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의 확진자 숫자가 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 구역을 딱 특정할 수가 있어요. 여긴 조심해라. 미리. 5일에서 6일이면요. 뭐가 나오냐면 여기 조금 죄송하긴 한데 A 요양병원이랑 B 요양병원에서 PCR 기반으로 해서 한번 재보자라고 했는데 한 요양원은 그래 그렇게 하자. 한 요양원은 못하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는 해서 조치 기간이 2, 3일에 무증상 감염자가 4명이에요. 무증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전파를 할 수 있는데 아직 증상은 안 나온 사람. 그래서 신체적으로 대치해서 코로나19 나이나 정도를 끝내버립니다. 이 요양원은. 근데 이 요양원은 어떻게 되냐면 2주가 걸려서 확진자가 몇 명이 나오냐면 13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코호트 격리가 돼버린다. 요양원 자체가. 그러니까 5일에서 6일을 먼저 알고 여기 증상자가 있으니까 미리 조심하십시오라고 경고를 주고 여기는 무증상자가 있는데 경고를 못 받은 거죠. 그럼 결국은 퍼져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금은 18개, 99개, 65%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국가 정책을 만들어줬죠. 결국 세종시도 거기에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이분이 결국은 KAB라는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같은 자기도 이거를 전파를 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저희들이 제가 생각하는 세종 캠퍼스가 생각하는 거고요. 이거 만드는 동안 정말 꽤 많은 고생을 교수님들이랑 직원들이 했는데요. 미래행정수도의 세종 캠퍼스가 어쩌면 K-싱크탱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보자. 세종시의 위치가 정말로 기가 막힌 위치에 있습니다.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주변에 국고가 투여된 시스템을 좀 보시면 바이오헬스로 청주랑 충주에 들어간 돈이 2조 6천억입니다. 국고가. 그 다음에 미래모빌리티 쪽에 청원 쪽에 지금 예산이 되는 게 2조 6천억. 근데 미래모빌리티 쪽에 저희들이 스마트 시티는 지금 넣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그쪽도 들어가 있지만. 그 다음에 거대가 확실히 청주랑 대전에 있습니다. 바로 인접해가지고. 그게 얼마가 투여가 되냐면 국고 예산이 2조 6천억이 투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충 따져도 기본적으로 한 6조에서 7조는 이 주변에 지금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 같이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지금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있는 세종시에 투여된 세종시에 들어간 돈까지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또 세종시가 갖고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국책연구기관이 49개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랑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는 게 있는데요. 인문사회 계열의 국책연구기관은 이 연구회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세종시에 있고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연구회 밑에 23개가 있는데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회 2개가 컨트롤타워인데 세종시에 있어요. 그래서 세종 캠퍼스 제가 작년 초에, 올해 초에 이 연구회랑 뭐를 맺었냐면 교육과 연구의 MOU를 맺습니다. 앞으로 교육과 연구를 같이 하자. 왜냐하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박사님들도 계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또 세종시의 장점. 또 하나는 여기에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돼 있어요. 스마트 시티가. 그리고 우리 도시 자체가 거의 지금 스마트 시티 비슷하게 정리가 만들어져 있고 좀 기술이 좀 더 들어가야 되지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세종특별자치구역 고대와 국제연구기관이 하나의 싱크탱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다 결집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세종시만 가지고 이 싱크탱크를 만들어내는 건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구수도 그렇고 산업기반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이랑 같이 손을 잡고 큰 산업 체인을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가 제1의 도시로 발전해 가려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맺고 있는 외국의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도 전부 다 끄집어 드리고 세종시가 맺고 있는 기관들도 있고 여기에 같이 결집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교육 혁신을 하자. 어느 대학도 생각하지 못한 여기에 참여기관과 외국 대학들 여기에 세종특별자치구역 교육의 혁신을 하자. 그 다음에 도시 혁신을 하자. 도시 혁신이 지속이 되려면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고 제도나 정책적인 방향에서 변화가 계속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산업혁신을 하자. 그럼 산업혁신을 하는데 초광역 밸류체인을 만들어야 된다. 세종시만 해가지고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인구도 그렇고 산업 기반도 그렇고 그리고 한두리 캠퍼스 기반이라는데 한두리 캠퍼스가 뭐냐면 세종시가 있는 대학들 고대, 홍익대, 한국영상대 그리고 공동 캠퍼스에 들어와 있는 여러 대학들이 아까 혁신융합대학처럼 하나의 주제를 여러 대학의 훌륭한 교수님들이 그 주제의 인재를 양성해 가자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요. 시작을 했고 끌고 가야죠. 그래서 그러면 지역 전력 산업의 그 초광역 밸류체인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여기 밑에 보시면 산업이 있습니다. 뭐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도 있고 사이버 보안도 있습니다. 여기가 고대 세종이 갖고 있는 학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세종 지역에 있는 그 업체들입니다. 춘천도 있고요, 세종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초광역입니다. 초광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걸 넘는데 중요한 게 정부입니다. 근데 정부가 다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입니다. 글로벌하지 않으면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외국에 있는 대학뿐 아니라 결국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에 있는 바이오 헬스, 디지털 헬스도 있고 첨단 신약도 있고 빅데이터, 약학과, 생명, 식품이 있는데 여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쪽 일을 끌고 갑니다. 그쪽이랑 같이 정책도 만들고 기술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콜마라든지 유나이트 제약 그 다음에 여기에 식약처 그 다음에
다른 큰 기업들, 그다음 여기에 있는 뭐 지금 맥스 플랑크 연구소라든지 이 밸류 체인을 만들어서 전체 산업의 기조를 끌고 가지 않으면 세종시만의 예산 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뚫고 글로벌 경쟁력까지 나가기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밸류 체인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실행 부분들은 쉽지는 않죠. 일이 많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지만 안 하면 끌고 가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싱크탱크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인문사회계열 쪽에는 아미바형 다학제 융합연구 플랫폼을 만드는데 산업정책 규제 혁신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산업별 초격자 기술을 제시하고 창업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가라 그러면 범용적인 게 나옵니다. 세종시에 맞는 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기술 쪽은 어떻게 할 거냐?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원천 기술이라는 게 결국 대학의 연구와 연구소의 연구들로 끌고 가야 되는데 대학의 경쟁력이 있어야 끌고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 캠퍼스에 지금 전국 15%뿐이 안 되지만 앞으로 저희들 목표가 전국 5% 안에 드는 겁니다. 과학기술 쪽에서. 전국 5% 정도 되면 세계 100대 대학에 있는 사람들만큼의 연구를 할 수 있는 대학으로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단 실증 연구, 그 다음에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SIBT라는 걸 설명을 드릴 건데요. 창업이 왜 안 되느냐고 저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여기 저조한 이유가 뭐냐면 교수님들은 비즈니스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이걸 대학원생들한테 우리가 개발한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대학원생들은 잘 만들지 몰라요. 전기도 잘 모르고 재료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런 기술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조직이 또 대학 안에 이처럼 산업연구단이라고 떨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세종 인스티튜트 오브 비즈니스 테크놀로지라는 SIBT라는 거를 세종시랑 같이 만들어서 연구,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한 지붕 안에 갖다 놓는 겁니다. 서로 같이 살 수 있게. 그러면서 기술에서 나온 거를 시제품을 만드는데 학생들 시키면 안 됩니다. 정말 그 분야에서 제품을 만들었던 분들을 하여합니다. 그분들이 직접 만들어보고 따져봤더니 성능이 이 정도 나와요. 그걸 누구한테 피드백을 줘야 되냐면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줍니다. 성능이 이 정도 나오는데 이 기술 세계적인 기술이랑 격차가 어느 정도 납니까?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야,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그럼 그 피드백을 누구한테 주냐면 아카데미 쪽에 줍니다. 이 성능이 여기까지 나와서는 우리가 못 팔아먹으니까 이 성능을 높여주세요라고 이쪽에서 줍니다. 이쪽의 인력은 대학의 연구 인력이겠죠. 그다음에 이쪽의 인력은 하여해야 됩니다. 좋은 기업에서. 돈 많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비즈니스 쪽도 돈 많이 줘야 됩니다. 왜? 자기 월급의 한 10배는 가져와야 되는 사람들을 구해와야 됩니다. 그냥 비즈니스 했다고 해서 그냥 데려오면 안 됩니다. 반도체를 하는 사람, 혹은 IoT를 한 사람, 혹은 보안을 한 사람, 그런 분들을 모셔와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집에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센터는 기술별로 센터를 따로 둬야 됩니다. 그냥 하나를 묶어놓잖아요. 싸우고 뭐 리소스 분배하자 그러기 때문에 센터를 독립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잘 돌아가면 이 센터 자립하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여기서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 못하는 대학과 지자체가 저런 모양새를 만들 수 있는 전문가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기업들, 스타트업들을 시가 키워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SIBT가 소위 말하는 저희들이 고대 세종이 여기에 있는 사업들을 전부 다 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업들을 전부 다 아까 창업에서 거의 전국대학에서 1위의 수주율을 가져왔다 그랬는데 뭐 예창이라든지 뭐 스포츠, 혁신 분야, 모빌리티 이런 것들의 사업들을 전부 다 해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세종시에 있는 혁신센터, 벤처협회, 테크노파크랑 상공회의소랑 유기적으로 묶어내야 됩니다. 다 같이. 그래야 스타트업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업들도 생겨나고 저희들이 한 5년에서 10년 안에 이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계획의 목표입니다. 될지는 뭐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기업 창업 한 100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한 10명씩 뭐 한다 그러면 일자리 한 1000개 그 다음에 투자 1,500억 정도 해주고 해외 수출 한 50억 정도 할 수 있게 기업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결국 이게 왜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 전략산업 창업 생태계 활성화는 링크 사업이라든지 여기 일자리 경험 지원 사업, 그다음 예비 창업 사업에서 몇 년간 세종캠퍼스가 해오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창업기업 지원 수가 저희들이 5년 동안 780개 정도의 창업기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초광역 지원 초기인데 여기에 보시면 창업 도약 패키지에서 세계 최초 청년 창업사업 충청권역 지원 배치 뭐 이런 사업들도 했고 결국은 고용 창출은 이런 기업들을 서포트하면서 3,000명 그 다음에 창업기업 매출을 한 500억 5년 동안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글로벌 팔로 개척 사업이라는 거를 이제 중기부에서 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기업의 매출액이 한 34억 어려웠던 기업들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묶어서 이 목표를 가져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SIBT가 이런 시스템으로 세종시랑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홍익대학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캠퍼스에 들어오는 대학들도 오픈을 해서 끌고 가면 이루지 않을까 합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여기에 보면 세종시 정책 중에 저희 라이트 사업의 프로포절 안에 저희들이 들어있는 건데 여기 활력 있는 경제 미래 혁신 성장이라는 지금 세종시 정책 중에 한 분야인데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위 과제를 16개를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빠져나와 있는 게 글로벌 청년 창업 및 대학 기반 스타트업 육성이라는 과제를 제안을 했고요. 또 이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한두리 도시 캠퍼스 부여를 통한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했는데 어차피 학생들이 모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종 캠퍼스 학생 숫자가 늘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상가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라인을 좀 보시면 지역산업 맞춤형 산업혁명의 R&D 허브 구조. 결국은 경제와 묶여있는 세 개의 과제들은 중에 저희들이 2개는 지금 제안을 해서 아마 시의회에서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제가 듣기로는 요즘 정신없이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당장 시민들 힘든 거 아는데요.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가면 5년, 10년 뒤에 누군가는 그 열매를 따갈 텐데 그 열매를 따가는 게 결국 세종시에 살게 될 청년들 그리고 살고 계신 분들이 결국 과실을 따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이거를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떠냐 좀 분석을 좀 했는데요. 까맣게 꽉 찬 거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 근데 조금씩 비어 있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뭔가 보충을 해야 된다. 그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야 될 과제가 있고 중기, 단기로 가야 될 과제들이 좀 있는데요. 세종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대학과 시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한 번 연구한다고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이 자료들 중에 우리 교수님들, 직원분들의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교 세종 캠퍼스는 정말로 세종시에서 대학이 상아탑이 아니라 정말 지역의 책임과 지역의 또한 발전을 위해서 갈 수 있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미래 사회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어쩌면 좋은 플랫폼, 좋은 시스템이 되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종시에 여기 있는 분들, 세종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모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정말 고대 세종캠퍼스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세종시도 더 발전해서 정말 신수도권의 중심이 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도시로 저는 발전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여기 있는 분들 다 같이 하면 저는 그날이 꼭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래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정적인 강연을 해준 김영 부총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